한혜성 감독님, 버블 패밀리의 만민지 감독님 모셨습니다. 네, 앉아서 할까요? 네. 제가 간략하게 그 감독님들의 작품이랑 이름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각자 그 자기 소개랑 그리고 이제 그 최근 그러니까 쭉 보시면 제 옆으로 네 분이 이제 와이드 앵글에 상영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랫폼인 부산이라는 프로그램과 이제 같이 진행을 하면서 최근에 아주 두각을 드러내시고 계신 버블 패밀리의 이제 마지막에 계신 분이 버블 패밀리의 만민지 감독님이신데요. 각자 이제 소개랑 자기 작품에 대한 얘기 간략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명소희 감독님을 처음 시키면 너무 긴장하실 것 같아서 무대에 많이 등장을 이미 해보셨던, 왜냐면 이제 버블 패밀리 만민지 감독님은 작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이미 상영을 하셨고 EIDF 국제경쟁 부분에서 대상도 받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상영을 이미 진행한 이런 무대가 조금 더 익숙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무리할 수 있겠지만 만민지 감독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큐멘터리 버블 패밀리를 연출한 마민지라고 합니다. 다큐멘터리 버블 패밀리는 아마 이제 부산영화제에서는 보실 수 없는 작업인데 12월에 개봉할 예정이고요. 저희 그 부모님께서 예전에 도시개발 시기에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버셨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에 사업이 쫄딱 망하는 어떤 경험을 하셨던 어떤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 부동산 개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든 다큐멘터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첫 시작인데 역시 잘하시네요. 옆에 계신 한혜성 감독님 눈을 질끈 감으셨어요. 진짜 긴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 순서를 다시 바꿀 수는 없어요. 감독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가 모른 척한 것을 연출한 한혜성이라고 합니다. 네. 아직 상영도 하기 전에 이런 자리가 생겨서 더 긴장되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일단 제 영화는 제가 퍼포먼스를 하는 친구의 공연을 기록하기 위해서 함께 독일에 가서 한 달 정도를 같이 지내면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관계 안에서 친구의 몰랐던 모습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저도 제가 인지 못했던 제 안의 편견을 깨달아가는, 알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참 영화를 만들면서 장애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가 나보다 뭔가 좀 더 마이너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타자를 대하는 나의 태도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어 마이 지니어스를 연출한 구윤주라고 합니다. 제 영화는 제가 대한민국 교육을 경험한 자로서 이제 저에게 어린 막내 동생이 있는데요. 막내 동생이 저보다 16살이 어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교육을 경험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경험할 제 동생을 바라보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영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기억의 전쟁 감독 이길구라고요. 네, 저 영화는 이번에 와이드 앵글 섹션에서 상영되고 2번 상영을 했고 이제 10월 상영을 한번 기다리고 있고요. 네, 이 영화는 베트남 전쟁 당시에 있었던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기억을 다루고 있는 영화고 현재 2018년에 지금 1968년에 있었던 그 기억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할 것인가, 마주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큐멘터리 광문의 명토희이고요.
있고요. 제 영화는 춘천 소양로라는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곧 없어질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는 엄마와 그 동네에서의 어떤 기억을 잊고 싶은 제가 춘천에 방문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네, 저의 영화는 여성들의 어떤, 특히 모녀 관계의 어떤 여성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네. 사실 이제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이길보라 감독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길보라 감독님이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 상영하는 기억의 전쟁은 이길보라 감독님의 두 번째 장편이고 첫 번째 장편 반짝이는 박수소리는 이미 2014년에 만들어져서 영화제나 이제 개봉도 했었고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던 다큐멘터리여서 사실 올해 등장했다기보다 2014년에 등장하셨다가 재등장한 것으로 그 사이에 또 스토리들이 많아서 그 사이 스토리들 이후에 좀 들어보는 걸로 하고 사실 제가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열렸던 성평등 관련한 그러니까 영화 산업 내 성평등 관련한 포럼에서 발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화학교 되게 많아지고 영화학교의 여성들의 학생 수도 거의 이제 절반. 최근에는 여성들이 더 이제 성비에서 여성들이 더 많아졌는데, 그래서 영화학교에서 영화를 하면서 이제 영화제들 많이 다니시면 보시겠지만 이제 단편이랑 장편 있잖아요. 그 단편을 제작하는 그 감독님들의 성비도 비슷해요. 그러다가 장편으로 넘어가면 한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좀 보시면서 물론 섹션마다 되게 다르겠지만 장편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성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부산국제영화제 이후 다른 영화제들 보시면서 그걸 보면 좀 재밌는 어떤 경향들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올해 특히나 와이드 앵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성 감독님의 특히 이제 첫 장편 그리고 여성 감독님들의 작업이 그러니까 약진 두드러진 건 되게 최근에 어떤 경향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면서도 되게 반가운 일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영화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들을 보면 특히나 이제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더 들곤 하는데 어떻게 이 영화를 그러니까 저희는 영화제를 통해서 감독님들의 영화를 만났지만 감독님들은 어떻게 이 영화를 만나게 되셨을까? 이 영화의 시작, 어떤 문제의식, 어떤 고민에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역순으로 가나요? 아니면 두 번째 장편을 갖고 오신 이길보라 감독님부터 해볼까요? 근데 저는 감독님 반짝이는 박수소리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짝이는 박수소리가 2014년에 나오고 4년 뒤에 또 두 번째 장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좀 가져서 듣고 싶어요. 네, 제가 첫 스타트를 하는 게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제가 좀 진지해서 네. 저는 영화 반짝이는 소개해 주셨듯이 영화 반짝이는 박수소리가 제 첫 장편이었고요. 네, 그거는 저희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희 엄마 아빠의 이야기인데 이제 저희 이야기도 하지만 네, 저희 엄마 아빠가 수어를 쓰시고 저는 그 아래에서 자라면서 수어 언어를 배우면서 자라면서 되게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됐어요. 그 다른 세상 안에서 만나면서 제가 이 음성 언어를 사용한 이 사람들의 세상에 오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들을 제가 네, 다큐멘터리로 만든 게 반짝이는 박수소리고요. 네, 그래서 그 영화가 저와 저희 엄마 아빠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다면 이제 두 번째 장편은 네, 저희 할아버지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사적인 요소들이 영화 안에는 등장하지 않고요. 네, 하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시작하게 되었던 이유는 저희 할아버지가 참전군인이셔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아버지를 통해서 언뜻 듣다가 언젠가 이제 베트남에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제가 베트남에 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영화 안에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장편을 뭔가
사적인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출발을 했다면 두 번째 장편은 뭔가 그것과는 다른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어떤 감독의 개인적인 욕망, 감독의 개인적인 희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영화를 처음에 시작하고 기획하면서 네, 두 번째 영화를 4년 만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사이 일들은 또 이후에 더 들어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주자를 찝어주시면 한희성 네, 영화 어떻게 시작? 네, 저는 그 영화에 나오는 성국 작가님이랑 한 4, 5년 정도를 원래 알던 사이였는데 이제 먼저 작가님이 같이 촬영을 가줄 수 있겠냐라고 제의를 하셨어요. 그때 그냥 뭔가 제가 이 사람이 성국이 그동안 작업을 하면서 겪었던 고민들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본인을 성국이란 사람보다 장애를 먼저 보는 것에 대한 어떤 불편함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던 중이어서 제가 되게 저는 자신 있게 저는 성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야라는 마음으로 성국이 그 처음에 제의를 했을 때 그냥 별 고민 없이 같이 동행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상 가서 보니까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성국 작가의 모습이 아니었고 제가 전혀 몰랐었던 그 사람의 어떤 감정들 그리고 욕구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그냥 뭔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네, 저는 되게 호의로 여기를 왔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일일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하던 찰나에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냥 그 고민을 계속 안고 있으면서 영화를 일단 처음에 기획했던 영화는 당연히 없어지면서 그냥 제 고민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점점 이게 뭔가 되게 큰 짐처럼 남아 있어서 다른 작업을 시도해보고 다른 뭐 일도 해보고 해도 계속 이 고민들로 다시 돌아오고 계속 만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변화하는 과정 혹은 제가 깨달아가는 그것들을 중심으로 내 영화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비슷해요. 다음 주자는 저의 경우에는 이제 영화에도 나오는데 저는 영화를 전공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냥 일반 대학을 졸업을 했고 근데 졸업을 하지 않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나라고 되게 엄청 많은 고민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졸업은 이제 유예를 한 상태였고 이제 집에서 무기력하게 이제 계속 침대에서 와식 생활을 주로 했었는데 네. 그랬는데 이제 어린 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이제 동생의 그 동생과 엄마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을 제가 어느 순간 약간 떨어져서 관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되게 불편했어요. 제가 봤을 때 왜 이렇게 동생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만 하고 계속 학원만 다니고 이렇게 엄마는 왜 이렇게 윤영이를 공부를 시키지 못해 안달일까라는 부분이 되게 계속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 불편한 이 기분을 뭐 영화로 한번 작은 다큐로 만들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장편 다큐멘터리로 생각은 하지 않았고 그냥 좀 일상을 좀 기록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었다가 이제 어찌어찌 하다 보니 고민이 많이 길어졌고 그리고 또 이게 장편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뭐 기획 단계에서의 그런 조언들, 네, 그런 응원들,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두 분 남았어요. 서로 마주보시네요. 명수 감독님이 제 눈을 쳐다보질 않아요. 마미장도 아까 처음에 하셨으니까 우리 감독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말주변이 좀 없어가지고 계속 눈을 피하고 있었는데 네, 저는 그 첫 장편인데 저는 이제 이거 전에 되게 굉장히 짧은 단편을 만들었었어요. 이제 시각장애인 친구에 관련한 이야기를 만들었었는데
그 친구 촬영을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자신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부모님과의 어렸을 때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도망치지 않고 자기 자신과 또 자기 아픔을 굉장히 잘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 번쯤은 저렇게 내 아픔이나 혹은 내가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것으로부터 좀 마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됐고, 저도 처음에는 장편을 생각했던 건 아니고 굉장히 뭐 중간편 정도 짧은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뭐 결혼을 하고 또 출산을 하면서 조금 계속 변화를 겪다 보면서 엄마라는 사람 그리고 외할머니라는 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 변화를 계속 겪게 되면서 그 과정을 조금 더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영화를 좀 더 길게 해서 그 고민들을 좀 마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고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버블 패밀리 만민지 감독님 원래 극영화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 첫 장편은 어쨌든 다큐멘터리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과정도 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안보영 PD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극영화를 원래 전공을 했었고 그 전에 극영화 단편 영화로 2편 정도 작업을 했었어요. 그때는 항상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해서 작업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게 되면서 또 단편 작업을 또 하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내 밖에 있는 어떤 세상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제 영화를 저희 가족에 대한 영화를 찍게 된 어떤 과정들을 좀 돌이켜보면 어떤 타인과 어떤 세상이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찍기 위해서 나와 세상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다른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어떤 윤리적인 문제의식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고 다른 사람을 찍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혹은 내 주변부의 문제 그런 것들을 먼저 정면으로 마주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타인을 찍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저희 가족을 먼저 이렇게 찍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 계기는 사실은 단편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 와중에 2012-13년 정도에 제가 저희 아버지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서 거의 교류도 잘 하지 않고 지냈었는데 우연히 종로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치 타인인 것처럼 가족이 아닌 것처럼 지나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서 내가 우리 가족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사람으로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어떤 문제의식을 그때 좀 느끼게 됐었고 그 이후에 저희 가족을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 한 분 한 분 이야기해 주신 이제 과정이 그런 부분을 사실 엿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아까 이길보라 감독님 같은 경우는 첫 장편은 이제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로 했고 두 번째 장편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좀 걷어내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마 이 영화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 이제 막 부산영화제에서 상영을 어제부터 시작해서 기억의 전쟁은 더 2번이나 상영을 했고 앞으로 상영이 더 남아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감독님들이 등장을 해요. 버블 패밀리는 11월에 개봉, 12월 중순에 개봉하니까 뭐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짤막한 홍보를 좀 곁들이면서 저도 이제 작업을 하면서 개인이 그러니까 연출자잖아요. 카메라 뒤에서 연출자이면서 사실은 내가 그 안에 등장한다는 건 되게 사실은 이 영화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롤을 수행함과 동시에 그 롤에 어떤 모순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가 등장한 영화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차원에서 영화를 좀 작업하면서의 어떤 그런 지점들, 갈등들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길보라 감독님 같은 경우는 왜 이제 반짝이는과 기억의 전쟁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는지 조금 더 내밀한 얘기가 좀 듣고 싶고 해서 그 후는 만민재 감독님부터 어때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혜성 감독님 아까 되게 긴장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약간 무대파인 것 같아요. 별로 긴장 안 하시더라고요. 한혜성 감독님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장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영화 연출자이면서 사실은 그 내가 못 본 척한 것에 보면 감독이 처음에 영화를 시작했을 때 분명 달라요. 시작한 이유가. 근데 그 고민의 궤적들이 사실은 이 과정에 다 녹여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아 이런 고민의 궤적들 그러면서 문제의식이 이런 식으로 방향이 달라지거나 심화되는구나 느끼지만 저희는 그냥 보는 거지만 그 안에서 작업하는 사람의 이 내적 갈등과 긴장과 이런 것들은 훨씬 또 다른 결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일단 제가 촬영에 일단 들어가게 된 거는 처음엔 약간 테스트 촬영처럼 이제 외부에서 찍히는데 그 전에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뭐 이렇게 저희가 항상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장소가 있어요. 이제 거기를 그냥 찍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뭔가 가서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여지지 않은 성국의 모습들이 둘이 있을 때 나오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기록을 해놔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항상 똑같이 그 장면들, 대화씬들을 계속해서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영화에 넣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은 마지막까지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국을 이게 제가 등장하는 것이 저도 조금 불편한 것도 있기도 하지만 보는 사람들도 제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성국이란 사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지 않냐라는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랑 있을 때 나오는 그 주인공의 어떤 그 행동이나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제가 겪어왔던 제가 이렇게 그 경험했던 것들을 뭔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바라보면서 그냥 그거를 지켜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둘의 그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들이 촬영본에 녹여 있었고 그것들을 편집을 통해 그것이 드러나야지 나중에 내가 뭔가 고민했던 것, 내가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더 이렇게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과정 속에서는 제가 들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큐멘터리 버블 패밀리는 저희 가족의 미시사를 다루고 있고 좀 동시에 한국 사회 부동산 경제사를 같이 연결하고 있는 다큐멘터리예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엮을 것인가 그게 제 가장 큰 어떤 고민이자 화두였었는데 결과적으로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한 가족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가족의 관찰자로서 그 사이에서 접착제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같은 어떤 시대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들, 감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개를 해나가야 저희 가족의 이야기와 거시사의 어떤 맥락들이 연결이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어떤 목소리의 주체이자 화면에 등장하는 캐릭터로도 같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근데 제가 가장 사실 힘들었었던 거는 그 편집하면서 제 얼굴을 봐야 하는 게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억의 전쟁, 여기서 상영하는 기억의 전쟁 말고 반짝이는 박수 소리를 작업할 때 저도 이제 엄마 아빠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수화를 사용하는 엄마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찍어야겠다라고 출발했을 때
저의 시선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감독의 이야기나 어떤 감독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감독의 얼굴도 드러나지 않는 방향으로 기획을 하고 촬영을 하다가 사실은 저는 그 영화를 기획하면서 기존의 장애를 다루고 있는 콘텐츠와는 분명히 다른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기존의 장애를 다루고 있는 콘텐츠들을 보자면 사실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정 밖에서 장애인을 다루고 있는,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업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 다큐멘터리, 내가 만들고 있는 이 작업이 기존의 그런 작업들과는 어떻게 다른 작업이 되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청각장애인 엄마 아빠 아래서 수화를 배우면서 나중에 음성 언어를 배우고 두세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라온 저의 시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영화 제작을 하면서 알게 됐고, 사실은 그 시선을 가지고 사실은 정말 반짝반짝 손으로 말하고 사랑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정말 이렇게 입말로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두세 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제가 가이드가 되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 영화를 통해서 소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 이야기와 저의 나레이션과 그리고 제가 가이드가 되어서 영화를 하게 됐던 거고요. 네, 저도 하면서 사실은 제 얼굴이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제 동생이 사실 제 이야기를 대변하는 약간 이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저도 사실은 그 중간중간에 제 얼굴을 마주한 적은 별로 없지만 제 목소리라든지 혹은 저의 개인적인 감정의 경험들 혹은 엄마 아빠가 장애인이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겪어왔던 그런 일들을 어떻게 조금 거리를 두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길보 감독님 말씀하시는데 특히 구윤주 감독님이 아주 적절 고개를 막 끄덕이시더라고요. 아마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어마이 지니어스의 이 감독님의 얼굴을 자주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님의 감독님의 얘기를. 이길보라 감독님 이야기가 너무 공감이 되었던 게, 저도 처음에는 이제 동생과 엄마의 일상을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찍어보자라고 처음에는 이제 저는 등장하지 않고 주로 이제 동생과 엄마를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세 번째 촬영 이후에 윤영이가, 동생 이름이, 막내 동생이 윤영인데 윤영이가 일기를 썼는데 거기에다가 언니와 뭐 언니의 친구가 촬영을 하러 왔다. 뭐 나를 졸졸 쫓아다니는 것이 마치 굶주린 독수리 같았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저를 굶주린 독수리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사실 미안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나는 내가 최고로 솔직해져야 되는 이런 작업에서 나는 빠져있고 주로 엄마와 윤영이를 공격적으로 찍으러만 바쁘게 돌아다녔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반성이 되면서 갑자기 그때 이제 카메라를 그때부터는 좀 세워놓고 윤영이와 최대한 거리가 있게 세워놓고 멀리서 이제 주로 그냥 켜놓기만 하고 레코드 버튼 누르고 저는 뒤로 뭐 방에 들어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그 영화 인트로에도 나오지만 이제 윤영이가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도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래도 보여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침대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캠코더 보시면 이제 그 뷰파인더를 이렇게 뒤로 해서 그 모니터를 너가 봐라, 너가 이렇게 나오는 거 한번 봐봐. 그리고 나도 옆에 앉아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이 기록의 과정을 좀 저도 윤영이와 함께 이해시켜주고 싶어가지고 그런 과정 끝에 결국에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 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저도 진짜 힘들었던 거는 이제 제 얼굴이 뭐 못생기게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 제 목소리와 제 말이 때때로 이제 그 상황에서 딱 그 말을 했을 때 그때는 그 맥락이 있지만 제가 편집을 할 때 보면은 막상 이 말이 되게 폭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제 스스로 되게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편집에 써야 되는 것이 좀 되게 고민이 많고 되게 힘들었어요. 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체념하는 마이크를 드시네요, 명수 감독님. 네. 저는 사실 제가
제 영화에 나오는 게 굉장히 주관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그게 나레이션이나 이런 어떤 방법보다도 객관적으로 나를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여주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제 어머니와 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 생활을 빼놓고 또 보여줄 수가 없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저의 그냥 되게 사적이고 어떤 감상적인 나레이션을 너무 많이 드러내는 것보다는 나의 생활이나 내 생활이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을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영화적일 수도 있고 영화적 장치로서 좋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감독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원래는 이제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프리뷰를 봤을 때 느끼지 못했는데 각각의 감독님들이 작업하시는 결과물이 저는 앞서 질문이 자기가 등장했을 때 어떤 모순적이거나 이중적이거나 복잡한 어떤 고민이나 사고의 결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여쭸는데 저는 이 5작품이 진짜 보시면 그 각각의 판단들을 하시겠지만 나와 대상과의 이 거리, 말씀하셨던 객관적 거리,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명세 감독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객관적인 거리라는 게 도대체 뭐지? 라는 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신기한 건 이 5작품 모두 이 거리, 어쨌든 이 거리를 좁히지 못했을 때 저는 가장 쉽게 빈번하게 드러나는 방식이 자기연민이라고 생각해요. 그 스스로를 긍휼히 여기는 걸 멈추기가 되게 쉽지 않죠. 자기 이야기를 특히나 할 때. 근데 이 작품들은 일정하게 그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것이 이 작품들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5작품 만들어주신 감독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너무 형식적으로 들리죠? 진짜 진심이에요? 이 작업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다큐멘터리가 물론 이제 프로젝트마다 다르긴 해요. 뭐 1, 2년 안에 만들어지는 작품도 있고 때로는 뭐 10년씩 걸리는 작품도 있고 여기도 10년 넘게 작업을 또 해주신 감독님도 앞에 계신데 이 긴 작업의 기간을 사실 견디는 게 어쩌면 또 다큐멘터리를 창작하는 사람의 또 오랜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어떤 고민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시간들을 좀 어떻게 견디셨는지 견디게 해주는 어떤 길티 플레저 같은 약간 이거 농담이고요. 그 시간을 어떻게 저는 사실 제 말이 너무 많네요. 빨리 정리를 하고 그 시간 좀 어떻게 견디셨는지 그 과정들을 어떤 조력들을 좀 받으셨는지 왜냐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자기 일을 할 때 조력자가 사실 별로 없어요. 집안에서 너는 우리 집에 대들 보니 넌 영화를 찍 거라 돈은 엄마랑 아빠가 볼게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케이스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남성 감독들은 그런 케이스를 꽤 많이 봤어요. 여기서 이름을 언급할 수 없지만 그런 측면에서 그 시간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3, 4년씩 걸리신 것 같아요. 시간들이.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얘기 어떤 조력을 받으시거나 어떤 힘이 되셨거나 뭐 이런 게 있으시다면 그런 얘기도 좀 궁금하네요. 또 순서를 정해. 이제 좀 알아서 하시면 그건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첫 장편 반짝이는 박수 소리가 사적 다큐멘터리로 분류되는 영화였기 때문에 제가 그 영화를 만들고 영화제에서 상영하고 그리고 이제 개봉도 하고 해외 영화제도 가서 이렇게 상영하는 경험들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피드백을 받았었는데요. 근데 그 중에 받았던 되게 치명적인 피드백 중에 하나가 이 감독은 자기가 알고 있는 청각장애 관련한 자기 이야기 혹은 엄마 아빠에 관한 이야기, 자기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그거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들 수 있었지만 두 번째 영화는 못 만들 것이다 라는 피드백을 여러 번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바로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터넷에 제가 검색하면은 이렇게 올려있는 그런 것들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피드백이 되게
치명적인 피드백이잖아요. 감독 작업자에게는. 그래서 두 번째 영화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는 기억의 전쟁이 어떤 그 퍼스널한 터치, 그러니까 사적인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는 또 다른 방식의 영화를 만들려고 기획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제가 그런 거를 해보고 싶었던 영향은 그런 피드백의 영향도 사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작업자로서 과연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수화를 배우고 엄마 아빠의 언어를 이해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럼 작업자로서 영화를 만들고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나는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를 하면서 저는 뭐 4년이 걸렸는데 이 두 번째 장편을 만들기까지 네, 그렇게 엄청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네, 다른 감독님들 10년씩, 20년씩 작업하는 감독님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네, 사실은 저는 그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 다시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힘이 됐던 건 정말 주변에 있는 동료들, 특히 지금 막 등장하고 있는 여성 감독들, 한국 다큐멘터리계의 여성 감독들, 몇 년 전부터 계속 활동하고 있는 두 번째 영화 찍을 수 있을까의 어떤 그런 담론들이라든지 어떤 여성 감독들이 어떻게 영화를 처음 만들고 두 번째 영화는 어떻게 만들고 이 안에서 우리들의 영화는 어떻게 인식되고 어떻게 읽어내지는지를 계속 고민하는 작업자들이 옆에 있어서 네, 사실은 그런 힘들로 같이 두 번째 영화도 열심히 잘 찍어야겠다. 새로운 담론들을 나도 다시 만들어내야겠다. 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두 번째 영화를 네, 만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피드백을 주신 분들 혹시 앞에 여기는 왠지 없을 것 같아요. 오지도 않았을 것 같지만 여러분 두 번째 장편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영화를 하다 보면 이 두 번째 영화를 찍는다는 게 정말 첫 번째 영화도 물론 힘들지만 정말 녹록지 않은 과정이고 그 과정을 어쨌든 뚫고 사실 온 거여서 저는 이 타임이 이빌보라 감독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영화입니다. 두 번째 영화. 왜냐면 자연스럽게 마미제 감독이 생각나는 건 최근에 벼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영화를 올해 내가 시작하지 않으면 항상 뭘 거세요. 네, 얘기 들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마이크를 들었냐면 두 번째 영화 찍을 수 있을까라는 포럼을 작년 초에 명소희 감독님이랑 남순아 감독님, 윤가영 감독님, 정수훈 감독님 이렇게 해서 인디다큐 페스티벌에서 같이 포럼을 열었었어요. 그 포럼을 사실 연 이유는 저희가 그때 다 첫 장편을 만들었거나 만들고 있는 신진 여성 감독들이었었고 다들 두 번째 영화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었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영화를 찍는 도중에도 그런 약간 불안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변에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조건에 있는 동료 감독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힘든 게 무엇이고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작업실에도 이길보라 한테도 우리 작업실 잠깐만 써놨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변의 동료들을 계속 만들면서 같이 버티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어떤 길티 플레저는 사실 독립영화를 하고 있지만 넷플릭스를 계속 밤마다 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일을 하고 집에 가서 그 다음 화 에피소드를 봐야지 약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하루하루를 되게 버텨나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동료들한테도 이거 끝나고 나면 무슨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몇 시까지 다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을 좀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지금 첫 번째 장편 영화 끝낸 지 1년이 좀 넘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들 다음 영화 언제 찍을 거냐, 뭐 찍을 거냐 이렇게 다들 물어보시는데 저도 그래서 상당히 되게 불안감을 가지고 늘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작년 초에 처음 프리미어를 했지만 개봉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두 번째 영화로 기획을 좀 시도를 하려고 올 여름 정도부터 페이퍼를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올해 안에 못 찍는다고 해서 내가 영화를 안 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고민을 할지는 계속 고민을 하자 이런 생각으로 최근에는 좀 연극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촬영도 하고 미술관 작업하시는 작가분들이랑도 같이 협업을 하고 좀 스펙트럼을 좀 넓혀서 저의 어떤 지적 자극을 느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딱 멘트 끝나자마자 한혜성 감독님도 막 눈을 피하고 먼 데를 바라보고 계시는 제가 못 볼 줄 알았죠. 이렇게 스스로 한번 해볼까요? 네. 아, 근데 어떻게 끝낼 수 있냐라고.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도대체 이 영화 언제 볼 수 있니? 였어요. 그래서 너무 무슨 얘기를 하니, 뭐가 고민이니 보다 언제 끝낼 수 있니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고, 그게 저를 가장 압박했었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다 그 강요들로부터 피하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피곤한 관계들을 다 차단하고 스스로 어떤 패턴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촬영을 했던 주인공한테도 나한테 이거를 강요하지 마라. 뭔가 조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스스로 뭔가 이걸 천천히 돌아보고 필요한 순간에 또 동료들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끝을 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끝이 났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럼 바로 순서대로 가는 분위기. 또 명수 감독이 마지막에 하면 좀 더 부담스러우실까요? 우리 명수 감독님 한번 건너뛰어볼까요? 네. 네, 저는 2012년 가을쯤 시작해서 지금 이제 12년인가요? 네, 12년 가을에 시작해서 지금 영화가 이제 여기서 상영을 하게 된 건데 이제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그동안 저도 굉장히 많이 들은 얘기는 네 영화 언제 볼 수 있냐? 네, 영화 언제 끝나냐? 아직도 편집하냐? 뭐 편집을 굉장히 길게 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래서 저도 약간 피곤한 관계들을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좀 옆에 힘이 돼주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저에게 되게 많이 도움이 많이 됐고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약간 관계나 동료를 힘을 삼아서 영화를 만드는 거구나. 물론 돈도 필요하고 그렇겠지만 인간관계가 가장 좀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영화를 만들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여기 계신 감독님들 다 그러시겠지만 저희는 약간 살아남은 사실 감독들인 것 같아요.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장편을 만들다가 포기한 감독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저희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운이 좋아서 이 영화가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곳에서 또 힘들게 작업하고 있는 여성 감독들이 힘을 내서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불어서 명술 감독님 박수 감사합니다. 명술 감독님한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제 동일한 여성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지만 또 여성이 그러니까 혼자일 때와 결혼을 하거나 특히나 책임져야 되는 아이가 있을 때는 완전 다른 또 프레임을 갖고 그러니까 일단 피지컬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뭐 여쭤봐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특히나 12년에서 18년까지면 6년, 7년의 사실 시간이 걸리신 거고 사실은 그 긴 시간을 어쨌든 통과해 오시면서 어쩌면 더 많이 이걸 그만두고 싶다는 혹은 그만둘 수밖에 없던 어떤 상황들에 훨씬 더 많이 처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 역시 모두 여성이 동일한 경험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성들이 또 반드시 경험을 하는 사실 지점이기 때문에 여성을 작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그 과정에 대한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네. 사실 저는 지금 아이가 5살인데 이제 영화를 하는 동안 임신을 했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매 순간마다 되게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이제 뭐 두영집 포럼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촬영을 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 다른 그
그 선배 감독님들, 특히 여성 그리고 또 출산, 육아를 경험하신 선배 감독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우울해할 때 이렇게 어깨를 툭툭 치면서 조금만 힘내라고 네, 조금만 힘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게 되게 약간 울컥하면서도 되게 위로가 되고 아 그래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그걸 좀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약간 저의 욕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사람들이 이걸 만약에 포기하면 아, 제 결국에는 못 만드네 이렇게 생각하게 될까봐 그것도 사실 좀 그런 시선도 좀 두렵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 감독들이 혹시 저랑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여성 감독들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을까봐라는 그런 마음도 솔직히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도 해서 다른 여성 감독들이 이런 나랑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같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독님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케이스 모델들이 있는 건 지금 이런 시대 사회에서 영화를 만드는 그러니까 영화뿐만 아니라 자기 일은 하는 여성들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저보다 먼저 영화를 시작한 저희 선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는 이제 40을 앞둔 나이인데. 그러니까 내가 40에도 영화를 찍을 수 있고 50에도 영화를 찍을 수 있고 내가 60에도 영화를 찍을 수 있고 70에도 영화를 찍을 수 있어. 왜냐하면 내 선배가 지금 여전히 현역에서 영화를 왕성하게 찍고 있기 때문이야. 그 얘기는 만민지 감독님이나 이길보라 감독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동시대에 비슷한 연배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그 동료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혹은 다른 어떤 선례? 저는 또 명소희 감독님이 또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선례라고 생각해요. 이런 케이스가 이후 어쨌든 작업을 하는 혹은 내가 지금 당장 작업을 하는 많은 이들에게 보이진 않지만 되게 큰 힘이 돼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잘 들었고 저희가 사실 토크가 좀 자유롭게 진행하는 거여서 궁금하신 거나 좀 뭔가 더 질문을 해보고 싶다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구은주 감독님 궁금하신 거 있으시다고요? 지금 너무 많아 사실 죄송해요. 하고 건너뛰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건너뛰어버리고 아예 건너뛰어버린 거구나. 준비하고 계시군요. 준비 엄청 하고 계셨는데 길게 얘기해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관객분들도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세요. 구윤주 감독님 이야기 들은 다음에 알았죠? 그러면 무대에서 관객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안하고 여유롭게. 네. 진짜 너무 공감 가는 이야기들 이미 다 해주셔가지고 저랑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도 작업을 만 3년 정도 만 3년이 지났네요. 네, 아무튼 그 정도 했는데 처음에 이걸 시작할 당시에 이제 제가 저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뒷심이 부족하고 집중력이 부족하다.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 스스로의 의지로 끝내기보다는 나를 어딘가에 묶어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되게 이거를 기획한 순간부터는 판을 되게 막 계속 벌렸어요. 그래서 뭐 기획 워크숍에 참석하고 또 뭐 지원 사업 같은 거가 있으면은 뭐 지원금을 받아서 그거에 데드라인이 또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판이 어쨌든 벌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뭐 PD님도 만나게 되고 또 좋은 또 촬영해주신 분들도 뭐 만나게 되고 뭐 여러 감독님들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이걸 끝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타의적으로 된 부분이 되게 컸죠. 예, 그래서 지금도 뭔가 이거를 끝냈을 때 막 정말 만족스럽게 끝냈다라는 그런 후련함 같은 거는 좀 없어요. 사실 좀 찝찝한 그런 마음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어쨌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질문 있으신 거예요? 네? 죄송한데 저희가 토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봐주시는 건 감사한데 손가락질을 하거나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더 그러시면 저희가 조치를 좀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예의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한데, 죄송해요. 잠시만요. 네. 아니, 죄송한데요. 두 분은 저는 내보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 토크를 엄청 방해하고 계시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동해서 다른 쪽 이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중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관객분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잠시 소요 사태가 좀 있었는데요. 네, 다른 분들은 질문 없으시면 기자님이신가요? 잠시 소요 사태가 있었는데 좀 그렇게 진행하게 돼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좀 편안하고 아까처럼 토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받아볼게요. 저는 MBC에서 온 김유나 기자라고 합니다. 재밌는 얘기들 감사히 잘 들었고요. 일단 여성 감독으로서 앞서 말씀해주신 분들도 물론 있지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들이쳤던 유리 천장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그 제목이 새로운 여성 다큐멘터리 감독의 등장이거든요. 이게 글자 그대로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게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게 있을지 좀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팅한 건 아니에요. 얘기 들으시다가 질문해 주신 것 같고 저는 또 어떤 부분한테 필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까요? 먼저. 일단 그러면 제가 약간 짤막하게 시작을 좀 하면 각자가 저는 느끼는 유리천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제 얘기까지 하진 않겠습니다. 그 사례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 프로 여기 선점하셨어요. 첫 번째로 마민지 감독님이 해주실 거고 제가 이 프롬 다주담당 토크를 준비하면서 이게 이제 제목이 새로운 여성 다큐멘터리 감독의 등장 이라는 이제 명명 아래 5명의 감독님, 5작품 갖고 온 5명의 감독님도 이제 초청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영화들을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을 보면서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 다 묶기가 카테고리화하는 것이 되게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토크의 핵심은 어떤 이분들의 작품의 경향성을 카테고리화하고 묻고 이 새로움은 이런 새로움이야 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작년 올해에서 최근에 여성 감독들의 어쨌든 약질이 두드러지고 그리고 시대 변화를 위한 요구들도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이 각자의 여성 감독님들이 하고 있는 문제의식과 고민들을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여기 계신 감독님들도 자기를 어떤 카테고리, 그러니까 뭐 여성 이꼴 사적 다큐, 여성들의 작업은 읽고 사적 다큐 이런 식의 카테고리가 오히려 지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점에는 좀 무리한 카테고리화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질문은 그렇게 좀 대답을 드리고 싶고 감독님들 좀 개인적으로 느끼는 작업하시면서 겪은 유리천장 이런 경험들 그리고 제가 방금 얘기했던 질문에 대한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 있으시면 또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민지 감독님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사실 유리천장이라기보다는 이 업계 혹은 다큐멘터리 씬 안에서 느꼈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은 굉장히 자주 마주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도 그 5명의 여성 감독들이 앉아있고 제가 학부에서는 극영화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는 다큐멘터리 전공을 했었는데 주변에 같이 20대 초중반에 성장했었던 동료들은 거의 여성 제작자들이 한 60-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여성 제작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남아있는 여성 동료들이 하나둘씩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제 다른 선배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남아 계신지 살펴보면 대부분이 다 남성 감독님들 위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90년대 활동하셨던 여성 다큐멘터리 제작자 집단 분들을 좀 뵙고 인터뷰를 해보려고 다 어디 계신지 찾아봤는데 현재까지 남아 계신 분들이 잘 안 계시고, 아는 제작자분들한테 여쭤보면 이분은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아세요? 하면 아, 내 부인이야.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남성 제작자분들도 계실 정도로 다들 현재까지 활동하시는 분들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관에 계신 분들이나 심사위원 성비라든지 아니면 교수님이 되신 분들이라든지 지금 40, 50대 분들 중에서 남아 계신 제작자 분들의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롤모델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영화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학부를 다니면서 저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전공했는데 학부를 다니면서 사실은 좀 한계를 많이 느꼈던 건 뭐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롤모델이 없다는 한계 같은 게 좀 있었었고, 학부를 다니면서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극영화도 그렇지만 다큐멘터리 영화를 전공할 때도 저희 학부생들 중에 사실은 여성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은 다 남성, 100% 남성이었었고, 사실은 그래서 학부 내에서 어떤 일이 터지거나 혹은 페미니즘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혹은 여성의 시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이 담론화되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잘 나눌 수 없다는 개인적인 한계 같은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러고 나서 저는 지금 네덜란드 필름 아카데미에서 석사과정 전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롤모델이 부재하다 혹은 제가 장편 첫 번째 영화를 만들고 책을 쓰고 그런 작업들을 하다가 이 다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나는 작업자로서 어떤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네덜란드에서 영화를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 많이 되게 넓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석사 과정에서는 학장이 여성이고 저희 조교들도 다 여성이고, 네, 엄청나게 다들 페미니스트, 왜냐면 네덜란드는 정말 남성, 여성이 정말 이퀄한, 사실은 당연히 엄연히 유리천장과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되게 많은 가능성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런 유리천장들을 마주하고 보고 싸우고 투쟁하고 롤모델이 없고 이런 것들을 겪다가 그곳에 가서 봤을 때 정말 저는 거기서는 여성 제작자, 유리천장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그런 단어들을 생각하지 않고 마주하지 않고 작업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큰 가능성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제 첫 번째 단편을 만들었을 때 어떤 사적 다큐로 라벨링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네덜란드 필름 아카데미에서 공부할 때 제가 만들었던 영화들을 소개를 각자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동안 무슨 작업을 해왔는지 서로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어떤 선입견 같은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작업들을 소개를 하면서 내가 만들었던 영화는 되게 클래시컬한 다큐멘터리고 그냥 내가 만들었던 영화는 되게 사적인 거고 그래서 나는 좀 새로운 걸 하고 싶어 라고 소개를 하면서 제가 만들었던 이전의 작품들을 올드하고 나쁜 거, 별로 안 좋은 거, 새롭지 않은 거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 제가 피드백을 많이 받으면서 사적 다큐는 아까도 어떤 그런 피드백에 치명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좀 상처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제가 그런 식으로 제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제 작업을 그런 식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되게 많은 작업에, 그러니까 되게 많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작업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사실은 제 안에도 어떤 천장, 벽, 선입견, 저의 작업에 대한 선입견이 그런 방식으로 존재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저도 약간 덧붙이면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아이를 키우고 해야 되는데 작업을 완성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은 했는데 막상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정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고 이제 저 스스로도 나중에는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내가 뭐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렇게 지금 영화에 목매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회를 되게 많이 변화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딱딱한 사회 안에서 내가 계속 살고 있구나. 그리고 다큐멘터리 씬도 나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면도 있구나라는 거를 계속 부딪히고, 그리고 이제 이 제목도 새로운 여성 다큐멘터리 감독들의 등장인 건데 사실 이게 거의 한 몇 주기마다 돌아가면서 이게 항상 새로운 여성 감독들이 소개가 되고 그런 자리에 저도 한번 가서 이야기를 듣고 했었는데 이 주기가 변하면서 항상 그때 이제 같이 나와서 이야기했던 감독님들은 다 어디 계신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소수만 남아 계시고 지금 현재 활동하지 않는 감독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이 시점에 우리가 뭔가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시점은 아닌가. 우리 안에 어떤 선입견들이 있고 어떤 유리천장이 있는지를 다시 좀 되짚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작업을 하면서 주인공이 남성이다 보니까 이게 저는 인간관계로서의 그 관계의 변화를 드러내고 싶은데 계속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시는 분들은 계속 여성과 남성이라는 틀로서 그 상황을 바라보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반복되는 피드백들에 조금 상처를 받기도 했고, 그러면 나는 앞으로 여성들의 이야기만 다뤄야 하는 것인가? 나는 그러면 이게 이게 작업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생계를 위해서 프리랜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여성으로서만 받아들여지는 그 불편한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그냥 계속해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의 얘기를 들었어도 또 이번에도 여성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는 또 그 카테고리 안에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그럼 난 여성으로서 뭔가 더 심오하고 더 깊고 그런 것들이 작업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얘기를 좀 더 똑똑하게 잘해야 하는 걸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그냥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장애가 있는 그 친구를 대하는 태도, 그 친구가 겪는 되게 애매모호한 불편한 것들, 그런 부분들이 제가 겪었던 어떤 소수자로서, 여성으로서 겪었던 어떤 지점들이 맞닿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뭔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 소수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냥 나는 나로서 활동을 하는데 너는 소수자니까 그 소수의 또 카테고리에 가둬버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저는 지금 좀 하고 있고 아직 답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화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네. 민주 감독님 패스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들 말씀을 좀 들으면서 저도 영화를 시작해서 되게 오랜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난 시기, 그러니까 반짝 어떤 시기에
반짝이라는 표현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감독님, 여성 감독, 여성 창작자, 여성 제작자들이 좀 특정하게 나왔던 시기들이 있고 혹은 해당 사회적 이슈가 더 많이 회자되고 논쟁이 됐던 시기들이 있고 그때마다 영화제에서 이렇게 포럼을 열었던 적이 있어요. 그 포럼의 타이틀들이 어떠했는가를 생각해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보아한 지난 10년이 채 못 되는 시간 동안 그 포럼의 주제는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득 저는 여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묶는 것이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성의 이름으로 더 집단적으로 요구해야 되고 더 논쟁해야 되고 하지만 그 안에는 또 수많은 다양한 얘기들, 개별의 이야기들, 감독님의 이 개별의 고민과 이야기들 듣는 것처럼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내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포럼을 진행할 땐 저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성 창작자, 제작자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이슈로 포럼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관계자분들한테 이렇게 넌지시 좀 의견을 드려보는 바입니다. 질문 또 받아볼게요. 아마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서 한두 분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말씀 잘 들었고 계속 궁금했던 게 이제 그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글도 있고 만화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영상이라는 포맷을 사용하셔서 생각을 많이 나누려고 하시는데 이제 그게 이런 질문이 이제 의미가 있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의미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 이런 영상 작업, 카메라를 드는 작업 이런 게 이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누군지 아실 거라 생각해요. 구윤재 감독님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괜찮으세요? 네. 네. 저는 제가 그냥 제일 좋아하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글도 잘 못 쓰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런데 이제 뭐 찍는 거 그렇다고 뭐 완전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영상 그 카메라를 들고 그 벌어지는 것을 제가 뒤에서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편집했을 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제 의도대로 잘 편집될 수 있을까 이거를 언제부턴가 대학교 때 무슨 수업을 듣고 그 이제 편집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네 그거에 재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굉장한 이제 호기심을 갖게 됐고 그걸로부터 이제 카메라를 든다는 거를 되게 가볍게 여기면서 시작을 했다가 생각보다 이 카메라를 들고 누군가를 찍는다는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었구나라는 거를 그 작업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뭐 이제는 좀 다른 매체들도 활용해보는 연습도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그럼요. 자연스럽게 저한테는 사실 여전히 드는 고민인 것 같아요. 왜 영화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야기 구윤주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들었던 생각이 최근에 이제 추석이란 무엇인가의 어떤 들이처럼 과연 영화란 무엇인가, 다큐멘터리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이 끊임없이 드는데 결국에 또 영화 중에서도 왜 다큐멘터리여야 하는가 이거는 다큐멘터리라는 매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고민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한테는 사실 극영화보다는 다큐멘터리의 언어가 조금 더 저한테 잘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픽션의 이야기들보다는 조금 더 세상과 더 가까운 그 현실을 찍어내는 어떤 작업들이 저한테는 좀 더 잘 맞는 언어다라는 것들을 작업을 하는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영화라는 것을 사실은 대학에 가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글쓰기,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영화 언어를 배우고 그걸로 무슨 작업을 할 건지 그것을 저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80년대생들이나 90년대 초반생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다 유튜브 하고 브이로그 찍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영상 언어 자체가 지금 10대 청소년들한테는 훨씬 더 익숙한 언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은 그 다른 작업들을 스펙트럼을 가지고 하면서 그래서 나의 언어는 영화를 찍는 과정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좀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얘기하시고 싶은 감독님들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끝날 때 얼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막 다 일일이 이렇게 부탁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뭐 얘기 더 해주실 분 없으신가요? 저는 남민희 감독님 얘기 듣는데 다큐멘터리 정체성이라는 표현을 다큐멘터리의 경제성이라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심한 고개를 끄덕였던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서 바로 다음 질문 좀 받아볼게요. 없으실까요? 네. 예, 용기 내주셨습니다. 옆에 계신 친구분 덕에 큰 용기 내주신 관객분. 그 전체 질문으로 할 텐데요. 제 친구들 중에서는 이런 다큐멘터리 감독을 꿈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게 많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이렇게 세팅된 게 아니에요. 네. 섭외하신 분 아니고요. 이 타이밍에 손 들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정말 어쩜 딱 15분을 남겨도 그런 말씀 해주시는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주실 거면 크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재미 들으셨죠? 편안하게 이것도 순서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나눴던 많은 얘기들이 자기 고민을 얘기하고 하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그런 힘을 사실 받았고 내가 누군가한테 그런 힘이 돼주시길 바라는 마음들이 저는 감독님이 대답하는 그 기저에서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 두려워서 첫 시작을 너무너무 고민만 하고 있는 분들에게 미래 혹은 내년에 또 영화를 들고 올 미래의 여성 창작자들에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네. 말이 많은 것 같네요. 아닙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지금 문득 좀 든 생각이 바로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극영화 촬영을 계속 하면서 제 언어를 되게 많이 잃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어떤 피드백들을 받고 특히 주변에 있는 남성 선배들한테 되게 안 좋은 피드백들을 많이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기도 했었고 다시 내 목소리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까지 회복의 시간들이 좀 굉장히 오래 걸렸었던 것 같아요. 되돌아보면. 그래서 소위 이제 말하는 그냥 누구누구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가수들, 이렇게 아이돌들 짤 같은 거 보면 그 말들이 문득 생각이 나는데 그냥 여성 감독들이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영화를 이후에 어떤 직업적으로 선택하기까지는 엄청난 고민들이 많이 뒤따르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약간 이런 말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연장선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사실은 자기만의 언어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요즘 유튜브라든지 사실은 이 영상 언어 어렸을 때부터 유튜브를 보아오면서 자라온 세대들이 사실은 영상을 만드는 일이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싶은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제가 만들어왔던 영화, 그러니까 반짝이는 박수소리라든지 저는 글도 쓰는데 제가 그 엄마 아빠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와 저와의 관계를 다시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저와 이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들여다보면서 사실은 저는
저의 언어를 찾아왔던 과정이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수화 언어로도 혹은 음성 언어로도 말할 수 없었던 나의 이야기, 두 세계에서 이렇게 가운데에서 자라왔던 나의 이야기를 제가 스스로 발견하고 그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서 얘기하고 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 나는 나의 언어를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이 언어로 이야기하는 법을 몰라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갈등해 왔구나라는 것들을 영화 작업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막 영상 기법, 영화를 어떻게 만들고 영화 엄청 거대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정말 저희가 만들어왔던 작업들처럼 카메라를 들고 나는 어떤 이야기를 어떤 언어로 하고 싶은지 기존의 남성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언어들이 아니라 나만의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영화를 만들고 어떻게 글을 쓰고 이야기를 할 것인지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사실은 그걸 찾는다면 사실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은 네, 저는 어떻게 하면 어떤 유튜브라든지 저는 어제 토크 세션을 대작기 감독님이랑 같이 했는데 일본군 위안부 주장장인가 아무튼 그 영화를 만드신 분 감독님 영화를 봤는데 유튜버세요. 근데 이번에 극영화를 다큐멘터리 장편 영화를 처음 만드셨는데 너무 재밌게 만든 거예요. 유튜브 다큐멘터리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제 이런 영화들이 유튜브로 만들어진 영화들이 이제 이렇게 출연을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재미있는 영화들 사이에서 나는 어떤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약간 두 분이 이제 멋있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 되게 현실적인 말씀을 좀 더 드릴 수 있다면은 그냥 데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획안을 어디에 제출한다던가 어떤 워크숍이나 다큐멘터리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나만의 데드라인을 만들어서 그분들과 같이 약간 인텐스하게 그 안에서 이제 다른 분들과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까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고민이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집중적인 그 기간을 거쳐서 이제 영화로 만들어가는 그 단계를 계속 만들어가면은 영화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게 좀 실질적인 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포럼이나 여성 창작자로서 제작자로서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한 번도 여성이 태어나서 여성이 자기 언어나 자기 감정을 발화한 순간부터 사실은 그 감정을 인정받거나 옹호받거나 지지해준 역사를 사실은 저희는 갖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는 되게 남성 중심의 여전히 공고한 프레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토크 처음 얘기했을 때 시작을 하는데 마모 완성을 못하는 여성 동료들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사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다른 무엇보다 불안과 공포예요. 이 이야기가 과연 남들한테 들려줘도 되는 이야기인가에 대한 자기 검열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고통 속에 놓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누구나 그렇고 내가 내 언어를 가지지 못한 게 내 탓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스스로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나는 훨씬 더 잘난 사람이다라는 자기 주문이 저는 정말 여전히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마지막 이야기일 것 같고요. 사실 원래 이 토크 맨 마지막에 관객과에 대한 이런 거 하면 형식적으로 물어봐요. 이제 앞으로 뭐 하실 생각이세요? 막 이렇게 형식적으로 묻곤 하는데 사실 이 감독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궁금해졌어요. 지금 감독님들이 어떤 고민하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게 거창한 플래닝 필요는 없죠. 그게 무엇이든. 네. 그걸 끝으로 오늘 아주 남단 토크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는 걸 한
고민 중인 작업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영화를 만들면서 여성 문제에 계속 관심이 갔고, 아,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좀 깨달았고, 이제 지금 자료 조사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단편을 일단 좀 만들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영화를 여기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직 영화를 어떤 작업을 다음으로 하고 싶다라는 뚜렷한 계획은 아직은 아이디어는 없고요. 네, 저는 글도 같이 쓰고 있는데 지금 네덜란드에서 살면서 제가 만나고 보고 들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책이 내년 초에 아마 봄쯤에 출간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 작업을 따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지금 제가 주력하고 있는 일이고, 네, 내년에는 또 학교에서 졸업을 하는데 뭔가 다음 작업으로는 비디오 쪽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전시라든지 아니면 그런 형태로 뭔가 다른 포맷으로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 정확하게 어떤 걸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제가 작업자로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더 할 수 있는지를, 그런 가능성들을 좀 살펴보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 박수는 한꺼번에 몰아서 세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 작업을 3년 동안 하면서 약간 제가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걸 하면서 다른 것들, 너무 하고 싶은 것들 많이 생각이 나가지고 막 그런 걸로 약간 풀었거든요. 약간 다 길티 플리저 얘기하셨듯이. 네,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좀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뭘 또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번 영화에서는 약간 진지함을 덜어내고 최대한 라이트하고 유머러스하게 나답게 영화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 다루는 문제가 좀 진지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것이 조금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유쾌하고 좀 더 유머러스하게 더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 좀 더 나답게 전달하는 그 나만의 이야기 방식을 좀 더 찾은 후에 다음 작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영화를 이렇게 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이번이 처음인데, 아직 한 번도 관객들의 이 반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야지 뭔가 마음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단단한 사람은 아니어서 많이 휘청휘청거려서.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누군가가 공감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과연 누가 틀어줄까라는 상영이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여기 부산영화제 상영하게 되면서 저는 조금이나마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도 네가 하는 이야기가 뭔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공유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보 타임 잠깐 더 드리겠습니다. 몇 시에 사용하는지. 네, 제 영화는요 19일날 1시 반에 하고 10일날 7시 반에 상영합니다. 그리고 꼭 찾아주셔서 영화 보시고 꼭 피드백, 이걸 하셔야 감독님이 다음 작업 하실 수 있습니다. 꼭 너무 해주세요. 무섭지 않게 너무 부탁드리겠습니다. 헤비하지 않게. 네. 저는 지난번에 영화를 찍으면서 늘 데드라인에 우리가 쫓겨서 되게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작업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작업이 끝나고 나서 제가 하고 싶은 걸 좀 다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기존에는 도시공간 관련된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었어가지고 관련된 아카이브 작업을 진행하면서 비디오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2채널로 퍼포먼스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편집을 숙소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또 데드라인에 쫓기면서 지금 편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씩 해보면서 이거는 재밌다, 이건 내가 잘할 수 있겠다, 이거는 내가 잘 못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경험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관심 있는 주제는 한국 사회가 여성의 몸에 어떤 질병을 남기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지금 리서치를 계속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리고 12월 중순에 개봉합니다. 네. 여러분, 만민지 감독님 방금 얘기 들으셨죠? 12월 중순에 버블 패밀리는 전국 전국 극장에서 개봉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네 분의 감독님들 영화는 계속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 중이니까요. 꼭 시간표 체크하셔서 보시고 꼭 한혜정 감독님한테 피드백, 다른 분들 얘기 안 하셔도 피드백 부탁드리고,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훌륭한 영화들 보게 해주신 감독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다시